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수업 한 달 앞두고 막 아프고 감기 걸리고 이러면은, 독감 걸리고 이러면은, 되게 시험 마무리 정리하는데 차질이 생겨.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정책 결정 모형? 모형까지 했죠, 모형까지. 개인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이 있었고, 예. 집단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이 있었고, 예. 물어볼까? 개인적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예.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모형이 있었죠. 합리 모형. 그렇지. 그거는 그냥 합리 모형, 이렇게, 표현 그대로죠. 합리 모형.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하고 출발한 모형. 자,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모델로서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존재다. 검정 모형. 라고, 점점 모형. 표정에 자신감이 좀 있는데? 방금 들어가죠. 복수 좀 했다. 막 이런 표정인데. 자,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의 토대가 된 모형인데, 자, 행태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됐었죠. 그렇지,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을 주장한 학자들은, 행태주의 학자였던 사이먼과, 딴딴따단, 결혼식, 웨딩? 마치. 마치. 사이먼과 마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먼과 결혼을 한 거야. 예. 마치가. 아니, 장난입니다. 자, 그래서 만족 모형이었고요. 제한된 합리성, 그 다음에 귀납적 접근법,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 경제인이 아니고 행정인, 이런 게 키워드였죠. 네. 그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합리 모형이랑 점증 모형이랑 약간 그 절충해서 만든 모형이 또 있었죠. 예. 절충해서 만든 모형. 자, 그거는 누가 주장한 무슨 모형? 헤리츠인가? 비슷했는데, 에치온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그 혼합주사 모형. 그렇죠. 혼합주사 모형. 모형 이름이 더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앞 글자만 기억해도 시험 지문을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에치온인데, 애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은. 예. 혼합주사 모형. 자, 혼합주사 모형일 때는, 자, 탐색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숲을 보는 결정이 있었고, 근본 결정을 숲을 보는 결정이라고 했고, 나무를 보는 결정을 세부 결정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숲을 보는 결정일 때는 어떤 모형이 적용이 됐어요?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이 적용이 됐었고, 나무를 보는 결정일 때는 검증 모형. 점등 모형이 적용이 됐었고, 그래서 두 개를 결충한 모형이 혼합주사 모형이었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두는데 거기에다가 정책 결정자의 초합리성 같은 그렇죠. 직관적 요소까지도 같이 고려한 모형을 무슨 모형? 최종 모형. 최종 모형. 그렇죠. 최종 모형은 누가 주장했어요? 최종 모형이 되게 막 어떻다 그랬어요? 막 들어. 그래서 이거 사람 이름 갖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 주장한 최종 모형이에요. 최종 모형.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초합리성이라는 게 키워드였죠. 그래서 직관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하는 게 들어가 주장했던 최종 모형. 그래서 양적 분석이랑 질적 분석을 같이 고려했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자, 그다음에 집단 차원의 정책 결정 모형도 있었는데 만족 모형에 기반을 두고 마치랑 사이언트라는 학자들이 주장했던 회사 모형. 회사 모형, 그렇지. 회사 모형은 구성원을 보는 관점이 조직 구성원들은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라 연합체. 그렇죠. 연합체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연합체는 특징이 구성원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단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응집성이 없이 느슨하게 결합된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성원들. 그래서 연합체로서 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회사 모형일 때는 갈등은 완전히 해소가 되어 왔네요. 준에게.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준 해결에 그친다 이렇게 했었죠. 방금 이건 뭐야? 완전히 해소되는 거 아닌데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준 해결의 차원에 그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됐었죠. 자,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데 환경이랑 타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있었죠. 카르텔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은 거래에 관행을 확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지 장기 계약으로 묶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중심의 탐색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 그거를 문제 중심의 탐색 아니면 문제에 의해서 촉발되는 탐색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이 돼요 안 돼요? 개입이 반드시 되죠. 그래서 편견이 있는 편견적인 대안의 탐색 이런 특징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은 계속해서 학습을 해나가면서 문제 중심의 탐색을 하고 그게 노하우가 집적됐을 때 쌓였을 때 그때 뭐가 수립이 된다? 관행인데, 그렇지. 표준 운영 절차. 표준 운영 절차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문제 중심의 탐색을 계속 해 나가다가, 그게 이제 조직 노하우로 축적이 되고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준 운영 절차, 영어로는 SOP라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응집성이 유기체보다도 더 약하고, 연합체보다도 더 약한 무정부 상태. 자, 그거를 무슨 모형?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했었죠. 쓰레기통 모형은 누가 주장했어요? 이건 너무 많죠. 코헨, 마치, 올젠 이렇게 세 명의 학자인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역시나 마치가 같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주장을 했다. 이런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쓰레기통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거였죠. 의사결정에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자, 4가지 요소는 뭐가 있었어요? 일단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그렇지. 기회. 의사결정의 기회. 그 다음에 참여자. 그렇죠. 참여자. 그래서 문해기참이었죠. 문해기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촉발장치 내지는 점화계기라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의사결정의 방식이 2가지 큰 대표적인 방식이 있었죠. 되게 더러운 결정 방식이 있었잖아요. 날치기, 간과 진빼기 결정. 자, 그래서 그건 탈피라고도 했었죠. 진빼기 결정은 탈피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이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모형이었다면은 이 모형은 정책 의제 설정을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모형도 있었죠. 쓰레기통 모형이 더 확장된 개념. 정책 참 아니고 윈도우 정책 창 정책 창 모형이에요. 정책 창 모형. 참 아니고 창 윈도우. 자, 정책 창 모형은 누가 주장했어요? 킹던이라는 학자가 주장했고, 자, 이때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죠. 킹던이 문제, 정치, 대안. 그렇죠. 정책, 대안 이렇게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이제 3가지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을 전제로 해서 그거를 의제 설정 과정에 적용시킨 모형. 이거 정책 참 아니고 창 모형. 자, 다음에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모형을 3가지로 타입으로 모델을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합립 모형을 이제 모델 1이라고 유형을 구분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모형 2, 모형 3가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행위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그렇죠. 모형 3였죠. 모형 3. 그래서 개별 행위자들의 독립적인 집합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집합체 그냥 단순히 모여있다. 그래서 집합체. 자, 그다음에 모형 2는 구성원들의 연합체. 방식이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응집 방식이 연합체였죠.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 아니 회사 모형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모형 2일 경우에는 회사 모형이랑 유사하다.
그래서 연합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적인 조직 형태를 띠고 있고 학습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은 표준 운영 절차 SOP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것도 최고 관리층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형 2 같은 경우에는 하위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다. 권력이 좀 분산되어 있다. 라는 게 모형 2의 특징이었죠. 자, 그런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크게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자, 그 다음에 합립 모형이랑 대립되는 의사결정 모형인데 인간의 두뇌를 마치 기계와 같이 사이버네틱스. 그렇지. 사이버네틱스 모형.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특징이 목적이 있는 적응 과정이에요. 목적이 없는 무목적적 적응 과정이에요. 그렇지. 무목적적 적응 과정. 그때그때 환경에 순응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 약간 도구적 학습 또는 이렇게 막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실패해 가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네 글자로 뭐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잘 안 돼. 그래서 차고? 시행착오죠? 그렇죠. 시행착오적 학습. 시행착오적 학습. 자,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두세요. 도구적 학습 내지는 뭐 시행착오적 학습. 시행착오적 학습. 공부할 때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공부 방법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맥락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책 딜레마 모형. 자, 정책 딜레마 모형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일단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정책 딜레마일 때는 선택이 불가피해요.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택 자체는 불가피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270페이지에 정책 집행 부분을 할 거예요. 정책 집행. 자, 정책 집행은 뭐예요? 정책을 결정해 놓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행시키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정책 집행이라는 거는 이미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는 과정, 그거를 정책 집행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책 집행. 자, 그래서 271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부분은 쭉쭉 읽고 의의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나온다면은 거기 271페이지에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그럼 정책 결정이랑 정책 집행은 어떻게 유사한 점이 있고 어떻게 다른가?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정책 결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간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특징이 있죠. 정책 결정은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다루는 특징이 있다. 정책 집행은 그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지역적인 내용, 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이 개입적인 과정은 정책 결정이랑 집행 중에 뭐예요? 같이 개입적. 결정. 그렇죠. 결정이죠, 결정. 같이 중립적인 요소가 더 강한 거는 집행이었죠, 집행.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같이 개입적이라는 거는 정치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결정은 세 번째 칸에 정치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담당 주체는 정책 결정을 오히려 상위 최고 관리차층에서 정책 결정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부 내에서도 좀 더 고위직에서 정책 결정이라는 것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집행은 계획 실천을 위한 활동, 그 다음에 뭐 정치성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고 약하죠.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이다, 기계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술적, 기계적, 전문성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알아두시고, 담당 주체는 고위 관료 아니고 약간 일선 관료, 하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공통점 위에 한 1번, 2번은 크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행활동도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은 정책 결정이랑 정책 집행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행을 하면서 정책 결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의사 결정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집행이 모두 사실은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명확히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정책 결정이 정치적이고 집행은 기술적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양자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요새는 정책 결정을 실질적으로 누가 좌우하냐면은 행정부에서 좌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정치행정, 초기에 행정학이 태동됐을 때에는 자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누구고? 정치의 일이고, 결정하는 거는 정치의 일이고, 집행하는 것만 행정의 업무다. 그래서 이게 무슨 관점이었어요? 정치와 행정을 나누자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정치, 행정 이원론이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완벽하게 나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치, 행정, 한 세 이런 건 정도 되겠네. 요새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워낙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다 보니까 실제 정치인들이 결정을 한다라기보다도 결정과 집행을 아울러서 다 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다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행정부 역할이 그만큼 더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요새는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 혹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잘 봐두시고, 집행과 결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부분은 272페이지 이후부터예요. 자, 1번에 보시면은 고전적 정책 집행론이라고 나오죠. 고전적 정책 집행론. 자, 이거는 제일 처음에 우리 행정학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갖고 있던 정책 집행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였어요? 테일러. 그렇죠. 테일러가 이제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했을 때, 그 다음에 행정학의 아버지였던 윌슨, 그런 사람들이 행정 원리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자, 그때 정책 집행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정책 집행이라는 거는 정치, 행정, 이원론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정치, 행정은 어차피 나눠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라는 건 그냥 행정부에서 하는 단순히 기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관리의 기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정책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 테일러가 활동했던 고전적 행정학의 시대에는. 그래서 그거, 자, 고전 정책 집행론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때는 정책 결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고전적 집행, 그 다음에 현대 집행, 자, 이거를 이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관은 이런 거였죠. 정책 결정과 집행은 이질적인 것이며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며 이런 의미이고요. 정책 집행은 기술적이고 비정치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두 번째 칸에 정책 결정 이후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단일 방향적인 과정이다. 단일 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단순히 실현시키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집행은 그냥 이 결정의 뭐랄까 하수인 결정이 중요하고 결정을 해놓으면 그냥 집행은 하위 관료들에 의해서 그냥 실현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토를 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일하게 이렇게 하향적으로 집행되는 느낌. 자, 그거를 단일 방향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단일 방향. 자, 근데 옆에 현대 정책 집행은 어떤 현실이 있냐면은 자, 결정이랑 집행은 사실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사실상 차이가 없다. 두 개는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도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정책 결정이랑 집행의 과정은 자,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은 거기 두 번째 칸에 자, 이 키워드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단일 방향이 아닌 순환성을 띈. 단일 방향이 아닌 순환성을 띈. 자, 아까 고전적은 뭐라 그랬어요? 단일 방향이라고 그랬죠?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결정해서 집행. 요 방향으로만. 근데 현대는 어때요? 결정이랑 집행이 순환. 순환. 자, 그래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환류를 거치면서 다시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이거를 순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일 방향과 순환성. 자, 키워드 하나씩 기억해 두시고요. 단일 방향과 순환성.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랑 집행자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고전적 행정학. 자, 현대 행정학은 결정자와 집행자의 역할 관계가 다양하다. 엄격히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그만큼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정만 중요하고 집행은 그냥 실현시키는 작용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집행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순환성을 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격히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현대적 정책 집행론은 언제 등장을 했느냐? 자, 언제 등장했냐면은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 말 정도에 등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존슨 행정부 시절에 학자는 예력이 되면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프레스만과 와이다브스키. 프레스만과 와이다브스키. 이게 약간 러시아식 발음으로 해줘야 돼. 자, 1973년에 뭐 집행론이라는 책을 발표한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됐다. 뭐 이런 건데요. 자, 그게 뭐냐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 삼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60년대 흑인 문제들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심화가 되었잖아요. 이거 한 1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1960년대 미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은 흑인 폭동, 파병으로 인한 뭐 반전 시위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훨씬 잘하네, 나보다 이제. 빈부격차 문제 같은 것들이 미국 사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행정학 접근 방법이 신행정론. 그렇죠. 자,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흑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클랜드시에 2,300만 달러를 투입했대요. 돈을 엄청, 자금을. 그때 당시에 기준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투입해서 새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자 밑에 결론을 한번 보세요. 300만 달러의 투입과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대요? 10개. 너무 웃기지 않아요? 300만 달러가 투입됐는데 일자리는 꼴랑 10개 만들어졌대.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결정은 했어. 이미 2,300만 달러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의 결정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상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본도 300만 달러밖에 투입이 안 되고 일자리도 고작 10개밖에 안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책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게 프레스만과 월다브스키의 집행론이라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 정책 집행이 도대체 왜 실패했느냐,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 밑에 그거 있죠, 주차장.
자, 그래서 정책 실패가 도대체 왜 발생됐느냐, 실패가 왜 발생됐느냐,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첫 번째, 너무 집행 과정에서 너무 많은 참여자가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 결정점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의사 결정점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의사 결정이 이렇게 쭉 단계가 있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한번 누가 결정을 해.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번 결정을 해. 또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의사 결정점이라고 해요. 이 하나의 의사 결정 그 포인트들을.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간섭을 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의사결정 집행 과정을. 그래서 의사결정점이 거부점의 역할을 한다. 배터 포인트의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참여해서 이 의사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거부를 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집행 관료가 중간에 너무 많이 바뀌어. 빈번한 교체. 자,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수단을 선택해.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행 기관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거듭하면서 현대에는 정책 집행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시험에는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 삼아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 272페이지에 12지방 9급이라고 써있는, 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사 결정점이 많을수록 신속하게 집행된다. 아니죠. 왜? 중간중간에 그렇지, 막 이렇게 막 꼰대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야, 다시 한번 검토해봐 이러면서 다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러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죠. 신속하게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집행이 어려워진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래서 현대적 정책 집행 연구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느냐. 자, 1세대 정책 집행 연구는 우리 아까 봤던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집행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를 1세대라고 해요. 1세대.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1세대. 자, 그 다음에 2세대 집행연구는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과,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의 연구. 자, 하향적 접근. 그렇게 흔히 얘기하죠. 탑다운 시각. 탑다운 방식. 탑다운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탑에서 다운으로. 누구에서? 고위 정책 관료에서 하향적 하위 관료들한테로 상위 하달식의 명령 지시 관계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런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책 결정자 중심의 시각이에요. 하향식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정책 집행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자 위주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간략하게 일단 개요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상향적 접근. 상향이라는 것은 bottom up, 밑에서부터 위로. 자, 이거는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위 관료, 일선 관료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집행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현장을 다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는 기납적이에요? 연nhập 적이에요? 그렇지, 기납적이에요. 자, 반면에 하향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미 위에서 뭔가 공식을 딱 거창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현장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연역적, 그렇죠. 그렇게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역과 기납의 대립이 계속 나와. 행정학에서 이건 뭐 연역,
귀납, 면역 귀납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70년대부터 시행되었던 연구는 주로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자, 요거를 가지고 크게 나눠서 연구를 했다.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독창성 없는 학자들이 또 중간에 이제 통합적 접근을 또 내놓겠죠. 그래서 편승해서 묻어가기식에. 그래서 2세대 연구는 하향, 상향, 그다음에 통합 이렇게 세 가지 큰 줄기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3세대는 이제 가장 최근인데요. 90년대까지. 자, 그래서 위에는 정치성 부분을 너무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 사실 결정이랑 집행이랑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접근하지 말고 두 개를 이제 통합하자. 그래서 집행의 약간 다양한 요소들을 그냥 다 고려하기 시작한 게 마지막 3세대 집행연구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요소들이 많고 사실 연구의 어떤 초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거는 2세대 집행연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67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드디어 오랜만에 S등급 나왔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하향식 접근이죠. 하향식 접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상향식 접근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통합 모형도 뒤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정한 학자, 나카무라와 스모루드라는 학자들이 주장했던 다른 이제 형태의 집행 이론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쭉 볼 거예요. 하향식 접근, 상향식 접근은 몇 세대 연구? 2세대 연구였죠? 2세대 연구. 1세대 연구는 누가? 윌다브스키. 펠스만과 윌다브스키. 펠스만과 윌다브스키의 1세대 연구였죠. 자, 그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하향식 접근.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탑다운 어프로치라고도 하고요. 탑다운. 자, 하향식 접근이라는 거는 집행이 뭐냐? 집행이라는 거는 단순하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정책 내용을 그냥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일 뿐이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정책 결정자의 입장을 잘 구현하는 게 좋은 정책 집행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정책 결정자가 이미 다 만들어져서, 이미 만들어서 지시를 내려줬으니까 그것만 잘 이행하면 돼. 너네들은 토달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결정자 위주의 시각. 자, 이게 하향식 접근이에요. 하향식 접근. 하향식 접근을 연구한 학자가 내가 보시면은 한 100명은 알아야 돼. 한 100명 정도 기억해 두시면 너무 이상적인데 사실 그렇게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지문에 나오면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향식 접근 누가 연구를 했냐면은 여기 사바티어. 마즈메니어는 빼시고요. 사바티어가 좀 유명하기 때문에 사바티어만 기억하세요. 사바티어. 이제 막 사바사바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정책 고위 관료한테 사바사바 하는 사바티어. 그래서 하향식 접근. 위에서 내려오는 거 명령해서 잘 사바사바해서 명령을 잘 받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되고 밑에 이상적 조건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상적 조건. 자, 처음에는 1번 타당한 인과 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 결정의 내용을 확보할 것. 자,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대요. 자, 이거는 연역적 연구죠. 그러니까 하향식 접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연역적인 연구를 위에서 잘 해서 밑에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잘 구체화시켜서 현실에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연역적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법이 이번에 명확한 정책 집행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상 집단의 수능을 극대화하도록 구성할 것. 자, 이거는 그냥 대상 집단이 정책을 말을 잘 들으면 되도록 자, 이렇게 정책을 짜면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극대화하도록. 수능을 극대화하도록.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할 것. 자, 집행을 담당하는 하위 관료가 유능하면서 헌신적이어야 된대요. 자, 이거는 정책을 만드는 결정자의 시각이기 때문에 헌신적이라는 건 누구한테 헌신적인 거예요? 그렇지, 윗사람들한테 헌신적인 거. 자, 윗사람들한테 헌신적인 관료가 좋은 관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사바티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적 관료라고도 하고요. 수능적 관료, 정책 결정자한테 수능적이고 헌신적인 관료가 좋은 관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 이런 거 당연히 의미 있는 지지를 받고 수능을 잘 확보할 것.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목표. 이거는 집행 과정 동안 쭉 변화 없이 안정적일 것. 자, 이게 좋은 정책이다. 좋은 정책이라는 거는 집행하는 내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목표의 고정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목표의 고정성. 목표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정책 결정자가 이미 결정해서 내려준, 하사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괜히 결정자의 입장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히, 하위 관료 따위가. 사바티어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상적 조건 같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향적 접근의 특징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이, 요 4가지 정도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자, 이거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하향식 접근이라는 거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지 않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책이 결정이 되었으면 집행이라는 거는 그걸 기술적으로 실현만 시키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를 나눠서 분리시켜 놓는 관점이라서 정치, 행정, 이원론. 하향적 접근은 제일 큰 특징, 정치행정, 이원론이요. 정치행정, 이원론. 그럼 상향적 접근은 정치행정, 이런 논이겠네, 이런 논.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정치행정 이런 논. 40분밖에 안 됐는데. 서타풍 나왔어. 차고에 의한 하품이야? 자, 그래서 하향적 접근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놓는 거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각이다. 자, 그 다음에 관점이 정책 결정자를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그랬죠. 정책 결정자의 관점. 자, 그래서 결정자의 역할, 결정자의 역량, 능력, 리더십이 성공적 집행을 위한 핵심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정자만 유능한 결정자면, 정책 결정자가 유능하게 잘 결정을 하면 집행이라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정책 결정자의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집행자는 뭐만 잘하면 돼요? 정책 결정자는 수능하고 헌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규범적 처방의 제시. 그래가지고 정책 결정자가 어떻게 정책 집행을 잘 할지에 대해서 규범적 처방,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면 돼 라는 어떤 이상적인 집행 방식을 만들어서 하향적으로 알려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규범적으로 처방을 해주면 된다. 집행자가 결정자가 규범적으로 처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연구는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역적 접근,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거시적 접근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하향적 접근의 특징 이런 것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향식 접근은 완전히 그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향식 접근의 완전 반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상향적 접근이라는 거는 집행에 대한 시각 자체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인식함. 상호작용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상호작용으로 인식함. 자,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거는 이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버만, 그 다음에 엘모어, 그 다음에 립스키 이런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는데요. 일단 엘모어, 립스키는 나중에 또 따로 이 내용 이론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좀 더 머릿속에 잘 새겨지니까 일단 이런 학자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버만, 엘모어, 립스키, 버만, 엘모어, 립스키 이런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 사형식 접근은 그러면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의 입장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위 관료, 정책 결정자를 중시하는 관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일선 관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일선 관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선 관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있죠. 일선 관료의 재량과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거는 일선 관료가 얼마나 문제 해결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일선 관료한테 뭘 줘야 돼요? 자율성과 재량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일선 관료의 관점, 그 다음에 앞에 배웠던 하향식 접근은 정책 결정자, 고위 관료의 관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집행 문제 해결의 초점. 자, 집행 문제 해결의 초점. 자, 이거 뭐냐면은 정책 목표라는 거는 처음부터 너무 분명하고 일관될 수가 없다. 아까 하향적 접근은 정책 결정자의 능력에 따라서 명확하고 규범적인 목표를 제시해주면 집행이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처음에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집행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사양식 접근에 따르면은 자, 그런 건 없다. 어떻게 정책 목표라는 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딱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명확한 목표가 만들어지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책 목표의 일관된 존재 가능성을 부인했다는 거고요. 정책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현장에서 일선 관료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접근한 거죠. 자, 집행 문제 해결에 더 초점을 두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사양식 접근에서는 목표라는 거는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변동의 여지가 있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용적 연구를 현장에서 보고 연구하는 귀납적 연구. 그 다음에 현장 상황, 개별 상황을 보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시적 접근. 이렇게. 자,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시적, 귀납적 접근. 자, 그러면은 한번. 자, 우리 하향식 접근, 상향식 접근 정리했죠? 하향식 접근, 상향식 접근, 하향식 접근, 상향식 접근. 자, 일선 관료의 관점은 뭐예요? 상향식. 자,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을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는 거는 상향식. 자, 그 다음에 규범적 처방을 제시해주는 거는 하향식. 하향식. 규범적 처방이라는 거는 위에서 딱 고정된 목표를 가지고 밑에 내려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향식. 자, 거시적 접근은 하향식. 하향식. 자, 그 다음에 정치, 행정, 이런 놈. 지금 이런 하향식. 상향식. 자, 그 다음에 립스키의 이론. 하향식. 그렇지, 상향식. 그 다음에 버만의 이론. 하향식. 그렇죠. 사바티어의 이론. 하향식. 하향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구분만 잘 아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제 개별 학자들의 연구가 나와요. 276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뭐 장단점은 그냥 쭉 보시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고요. 상향식 접근의 주요 이론 1 그래가지고 자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론이라는 게 나와요.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론. 아까 립스키는 상향식 접근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버만, 그다음에 뭐 엘모어, 립스키 이런 사람들은 상향식 접근을 연구했던 학자들. 자, 일선 관료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시민들이랑 직접 만나는 관료들, 그런 공무원들을 일선 관료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선 관료들은 어떤 업무 환경이나 특징에서 일을 하느냐? 자, 이 내용. 자, 이것도 기본 가정 전제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일선 관료는 아까 현장에서 그때그때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율성과 재량.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선 관료들은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선 관료들은 시간이나 자원이나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그렇지, 부족해. 그래서 일선 관료들은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원이 지금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일선 관료들의 업무 환경은 어떠냐면은 재량권은 갖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불충분한 자원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집행 현장은 굉장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일선 관료 공무원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과 도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권위에 대해서 위협과 도전에 놓여 있다. 자, 일선 관료. 자, 그다음에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있다. 이건 뭐냐면은 시민들마다 이 일선 관료를 만나서 요구하는 게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런 걸 요구하고 B라는 사람은 이런 걸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업무 간의 경계도 완벽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좀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가치에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에 처해 있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일선 관료의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요? 약간 모호해요? 그죠? 모호하죠. 그래서 객관적 성과 평가의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재량권은 상당하다. 정확한 표현을 쓰셨네. 상당하다. 그 다음에 자원은 불충분하다.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도전받는다. 위협받는다. 그 다음에 기대 가치가 굉장히 모호하다. 대립된다. 성과 평가의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일선 관료의 특징이에요. 업무 환경의 특징이에요.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일선 관료들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적응을 해 나가느냐? 이거예요. 자, 일선 관료들은 일을 할 때, 거기, 유연하게 업무 수행을 하기보다는, 자, 그러면 뒤에는 별로 좋지 않은 말이 나오겠죠? 습관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립스키는. 일선 관료들은 뭔가 좀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보다는 뭔가 습관적이고 정형화된 판에 박힌 식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그거를 이제 단순화, 정형화의 메커니즘, 단순화, 정형화. 자, 이런 키워드들만 잘 배우시면 돼요. 단순화, 그다음에 정형화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재량권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재량권을 발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재량권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고객 집단에 대해서 재정의한다. 자, 이 내용. 고객 집단에 대해서 재정의한다. 일선 관료들은 스스로 어떤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종, 경제적 계급, 그 다음에 뭐 성별, 학력 이런 거에 따라서 고객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이제 재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학력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줘야 돼. 뭐 이렇게 고객을 범주화해서 선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객한테 책임을 막 전가해. 당신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선 관료들이 적응을 해 나갈 때, 일선 관료들이 일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기계적이고 편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편견, 그 다음에 기계적, 정형화된 메커니즘에 따라서 업무를 소화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선 관료들은 이런 업무 환경에 놓여 있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더라 라는 게 립스키가 주장한 일선 관료제 이론인 거예요. 일선 관료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환경을 연구한 이론. 자, 이거는 상향식 접근 이론 중에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립스틱 아니고 립스키. 자,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향식 접근 연구했던 학자 3명 있었죠. 그 중에서 립스키 빼고 버만, 엘모어. 자, 이런 학자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볼게요. 버만, 엘모어. 자, 버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적응적 집행. 적응적 집행. 자, 적응적 집행. 자, 다른 말로는 상황론적 집행. 자, 이 키워드들이 처음에는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좀 숙달을 시킬 수 있게 적응이 있네. 적응해야 돼. 적응적 집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범안의 적응적 집행 또는 상황에 맞게 집행한다. 그래서 상황론적 집행. 자, 범안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집행을 거시 집행, 그 다음에 미시 집행 이렇게 나눴어요. 거시 집행, 미시 집행. 그래서 거시 집행, 미시 집행. 자, 이런 표현을 쓴 건 누구냐? 범안이라는 학자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매치시킬 수만 있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시 집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잘 상호 적용이 되면서 정책 집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집행, 그 다음에 현장 상황들에서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 그거를 이제 미시 집행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 정책 집행의 성과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요 미시 집행 과정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미시 집행 과정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상향식 접근이라는 거는 거시적 집행이 아니고 미시적 용무잖아요. 그러니까 범안이라는 학자도 미시 집행 과정에서 결국 정책 집행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미시 집행이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학자가 사용한 용어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범안은 거시 집행, 미시 집행 나누고 상황론적 접근, 그 다음에 미시 집행 과정에서 정책 성패가 좌우됨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한 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제는 이제 상향적 접근 연구를 한 학자들 중에서 마지막 엘모어라는 학자가 나와요. 엘모어의 자, 이것도 이름이 특이해요. 후방향적 접근.
엘모의 후방향적 접근, 후방향적 집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엘모라는 학자는 정책 집행을 전방향적 집행이랑 후방향적 집행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전방향적 집행이랑 후방향적 집행으로 나눴고,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서 봤던 하향적 접근이 전방향적 접근이에요. 하향적 접근이 전방향적 접근. 그 다음에 후방향적 집행은 그럼 뭐냐면은 상향적 접근. 자, 그러니까 표현만 어렵게 되었을 뿐이지 앞에 봤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름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전방향적 집행은 하향적 접근, 후방향적 집행은 상향적 접근. 자, 이렇게 나눴고요. 일단 결정자가 집행 과정을 통제할 수가 없다. 기존의 하향적 접근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기본 전제를 깔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 현장에서 출발해서 정책 결정을 보는 후방향적 접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용은 하나도 독창적일 게 없어.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거예요. 전방향적 접근, 후방향적 접근. 근데 중요한 건 후방향적 집행이다. 후방향적 집행은 아까 봤던 상향적 집행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엘모어는 처음에 이제 후방향적 집행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가 나중에는 약간 그 태도를 바꿔가지고 약간 통합 이론을 주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엘모어라는 학자는 나중에 상향적 접근을 처음에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통합 모형을 주장한 학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나와. 자, 그거를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상향적 접근이랑 하향적 접근, 그 다음에 우리 상향적 접근을 주장했던 세 명의 학자들. 자, 이렇게만 잘 정리를 하시면 이 두 개의 논점은 끝나요. 그래서 거기 278페이지 서머리에 그 내용이 있죠. 하향적 접근은 제일 중요한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관점이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자의 시각, 관점이다라는 거. 상향적 접근은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현장의 시각이 중요하다. 일선 관료의 관점.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정치행정 이원론은 하향적 접근. 하향적. 일원론은 상향적. 상향적 접근. 자,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바로. 자, 이원론은 하향적. 이원론은 하향적 접근. 일원론은 상향적 접근.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게 하향적. 하향적 접근. 그 다음에 일선 관료 상향적. 중요한 게 상향적 접근. 자, 그 다음에 집행자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하는 거는 상향적. 수능을 강조하는 거는 하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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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은 위에서 아래로. 수능은 위에서 아래로. 하향적. 일선 관료는 말만 잘 들으면 돼. 이거니까 하향적. 하향적. 누가 주장했다? 사바티어. 사바 기억하세요. 사바. 자, 그 다음에, 영역적 거시적 이론이 하향적. 미시적 귀납적 접근이 하향적. 하향적. 엘모어에 따르면 후방향적 집행이, 자, 엘모어는 두 개로 나눠서, 상향적. 그렇지. 후방향적 접근이 상향적. 그 다음에 전방향적 접근이 하향적 이렇게 나뉘었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충분해요. 용어들만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79페이지에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통합 모형이 나와요. 통합 모형. 자, 이거는 이제 상향적 접근이랑 하향적 접근이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당히 절충해서 통합해보자 라는 시도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기존의 이제 내용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약간 자기 입장을 수정해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바티어의 접근법. 사바티어는 처음에 뭘 주장했어요? 하향식 연구를 했죠. 나중에는 통합 모형을 제시한 거예요. 나중에는 왜 이랬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목표 승계.
자,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비교 우위적 접근법 그래가지고 자, 이건 뭐냐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향식 접근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하향식 접근이 적용이 잘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자, 그래서 하향식 접근이 언제 유리하냐? 자, 이거는 특정 정책이 집행 현장까지 좌우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딱 명확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게 현장에까지 딱 지배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현장의 상황을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책 자체로 그냥 쫙 집행이 되는 거야. 그때는 하향식 접근해도 된다 이거고요. 반면에 상향식 접근이 유리한 건 언제냐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의 지배력이 없어. 지배적 정책이 없고 그다음에 참여자가 현장에 너무 많아. 참여자가 현장에 다양하게 존재할 때에는 현장에 따라서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될 정책의 유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향식 접근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상향식 접근 또는 후방향적 접근, 후방향적 접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렵지 않고요. 연구자가 뭐 평균적 일반적 과정에 관심이 있는 경우 똑같이 평균적인 정책이 다 골고루 적용이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정책 하나를 딱 만들면 어느 도건 상관없이 지방 어느 구역이나 상관없이 다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더 유리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상이한 지역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 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지방의 특수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우, 그럴 때에는 뭐가 유리해요? 지방에 따라 달라야 돼. 그때는 상향식 접근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현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론적 발전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는 뭐가 더 유리해요? 하향식 접근이죠. 지역의 다양성이 초점인 경우 하향식 접근.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이해하기 어렵지는 전혀 않죠. 자, 그래서 근데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비교 우위적 접근법.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누가 주장했다? 사바티오가 주장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자, 이것도 표현이 어려워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이러는 거예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요 용어들 잘 기억해 주세요. 정책을 지지하는 연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자, 이거는 이제 기본은 상향식 접근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향식 접근을 결합했다. 이렇게 둘 다 어차피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모형이에요. 상향식 접근 기본에 하향식 접근을 결합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나올 때도 있어요. 하향식 접근 방법의 기본 단위에 상향식 접근의 변수를 결합했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려요. 기본은 뭐예요? 상향식, 그 다음에 하향식을 결합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 전제가 중요해요. 기본 전제는, 자, 첫 번째 기본 전제는 뭐냐면은, 최소한 정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가 필요하다. 자,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자, 특징 두 개 했죠. 장기적인 관점. 그 다음에 기본은 뭐다? 상향식. 거기에 하향식을 같이 변수를 결합해 놓았다. 이렇게. 자,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정책 변화를 이해하려면은, 자, 다양한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거를 정책 하위 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책 하위 체제. 정책 하위 체제는 뭐냐면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체제. 이거를 정책 하위 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책 하위 체제 또는 그 정책 하위 체제 안에서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정책 지지 연합이라는 것이 있다.
자, 정책 대상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여있는 하나의 그룹이 있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책 지지 연합, 이렇게. 정책 지지 연합,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 집행이 좌우된다. 그래서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분석 방법.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 검토를 시작해서, 자, 그걸 확장해 나가면서 하향적 접근을 같이 결합시켜서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향식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하향식 접근의 변수를 결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사실은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은 상향식 접근, 거기에 하향식 접근을 추가. 그 다음에 그 연구의 기간은 10년 이상의 장기간. 자, 그 다음에 신념을 공유하는 뭐가 있다? 정책 지지 연합 세력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특징으로 언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아, 이건 누가 주장했다? 뭘 몰라. 이 사바티어의 접근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비교 우위 접근이랑 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둘 다 사바티어의 접근이에요. 사바티어 나중에 통합 모형을 주장할 때 이런 두 개의 이론으로 나눠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까지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또 아까 나왔던 엘모어의 통합 모형인데, 엘모어는 아까 처음에 뭘 주장했어요? 그렇지. 상향식을 처음에 주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통합 모형으로 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사바티어는 처음에 뭘 주장했다가 하향식을 하다가 나중에 통합 모형.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주장을 하다가 만난 거죠. 변절자들. 사바티어는 원래 사바사바를 잘했으니까 통합 모형이 더 유행이 통합 모형으로 됐을 때는 바로 갈아탄 거죠. 변절자는 아니고요. 너무 그렇게 매도하지 마. 자, 엘모어의 통합 모형. 엘모어는 처음에는 이제 엘모어는 상향식 접근을 주장하면서 자기만의 용어를 사용했었죠. 엘모어가 그 방향 들어가는 후방향, 전방향. 그렇지. 전방향, 후방향. 그 중에서 엘모어가 주장했던 거는 후방향. 그렇지. 후방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다른 말로는 이제 후방향적 접근에서 처음에는 이제 엘모어가 이제 상향적 모형을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하향적 접근의 방법을 수용해서 자, 두 개를 절충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론적인 독창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얘기를 했고요. 통합 모형 자체도 내용을 보시면 크게 특징이 없어. 그래서 통합 모형을 주장했다. 전방향과 후방향을 결합시켰다. 이 정도 선에서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전방향과 후방향을 결합시켰다. 처음에는 후방향적 접근을, 상향적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결합시켰다. 그게 통합 모형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틀랜드의 통합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마틀랜드의 통합 모형.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집행 구조,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잘 적용되느냐. 자, 이걸 나눠놓은 거예요. 밑에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자, 처음에는 정책 목표가 모호하냐 분명하냐 요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갈등이 높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자, 요거에 따라서 요 4개의 집행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관리적 집행이라고 하죠. 관리적 집행. 자, 이거는 갈등은 낮고, 그 다음에 정책 목표의 모호성도 낮고.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 낮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관리적 집행을 하면 된다. 관리적 집행을 하면 된다. 관리적 집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거요. 별 다른 능력 없이 관리만 잘하면 된다요. 그거를 관리적 집행. 이미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갈등이 별로 없어. 그때는 관료들은 뭐만 잘하면 된다?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관리적 집행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SOP 뭐예요? 표준 능력 절차에 따른 획일화된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갈등이 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상적인 수단으로 수능을 잘 확보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관리적 집행은 하향적 접근에 가까워요? 상향적 접근에 가까워요? 그렇지. 위에서 현장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향식으로.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현장에서 갈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명확하게 딱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적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적 집행. 정치적 집행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정치적 집행이 되려면 갈등이 높을 때겠어요? 낮을 때겠어요? 높을 때죠. 왜? 갈등이 높으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잘 조율해주는 관료의 역할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참 이렇게 양보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갈등의 조율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무슨 집행? 정치적 집행. 정치적 집행. 자,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목표는 분명해. 무호성은 낮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정치적 집행은 목표는 어떻다? 목표는 뚜렷하다. 목표는 분명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목표가 딱 있어요. 근데 갈등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조율해 줄 수 있는 집행 역할이 필요하다. 그거를 무슨 집행? 정치적 집행이라고 한다. 자, 그 두 개 했죠. 갈등이 낮고 목표도 분명할 때 하는 건 무슨 집행? 관리적 집행. 갈등이 높고 하지만 목표는 분명할 때 하는 거는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정치적 집행은 그러면은 하향적 집행에 가까울까요? 상향적 집행에 가까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것도 역시 하향적 접근에 더 가까운 요소예요. 자, 그래서 설득만 잘하면 갈등이 잘 조율될 수 있다. 갈등이 잘 조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갈등이 낮고 그 다음에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 높다. 모호성이 높다는 건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때는 어떤 집행이 유리하냐면은 실험적 집행 상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실험적 집행은 뭐냐면은 뭔가 어떤 집행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더 잘 먹히는 거를 그냥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 그거를 이제 실험적 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책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진다. 갈등이 높진 않지만 정책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한 번씩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거를 무슨 집행? 실험적 집행. 실험적 집행. 거기 뭐 있어? 이렇게 보면 생각이 나요. 실험적 집행.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뭐냐면은 갈등이 굉장히 높아요. 갈등도 높고 정책 목표도 너무 불명확해. 자, 갈등도 높고 정책 목표도 불명확해. 자, 그때는 뭐냐면은 상징적 집행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목표 수단이 다 모호하기 때문에 갈등도 높기 때문에
목표를 이 사람들한테 다시 뭔가 상징적으로 재인식시켜줘야 돼. 우리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라는 걸 다시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한 가치가 뭐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거. 그거를 상징적 집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개의 유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갈등이 낮고, 갈등이 별로 없고, 정책 목표도 분명할 때 하는 거. 관리적 집행. 그렇죠. 갈등이 높고, 갈등은 높지만, 정책 목표가 분명할 때 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갈등은 낮지만, 정책 목표만 모호할 때 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갈등도 높고, 목표도 너무 모호해. 그때 하는 거는 상징적 집행.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놀랬어. 너무 잘해서. 자, 그 다음에 앞에 봤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기본 모형이 뭐였어요? 기본 접근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기본 접근이, 하향식. 하향식? 자,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자, 기본 접근에 다른 접근을 결합시킨 거였잖아요. 자, 기본 접근은, 하향식? 상향식? 아니야. 자, 기본 접근은 상향식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장기에 걸쳐서 현장을 연구했다 그랬잖아. 10년 이상 현장을 딱 관찰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하향식 접근을 플러스해서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상, 그 다음에 하,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까? 상하, 그냥 상하 장기, 그 다음에 신념을 공유하는 정책 지지 연합이 있다. 상하 장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상 단기 아니고 상하 장기예요. 자, 그렇게 상하 장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상하 장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쉴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281페이지에 나카무라와 스모르드가 주장한 정책 집행의 유형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시험에 간혹 건드려줄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의 유형 부분. 우리 막 일본 학자 나오면 학생들도 그래요.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나봐. 그래서 되게 싫어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사실상 없는데 막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카무라와 스모르드는 자, 정책 집행에서 발생되는 결정자와 집행자의 역할 관계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결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 양자 간에 어떤 상호 관련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역할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변수로 해서 유형을 5개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5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짝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들을 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에요. 자, 고전적 기술 관료형. 자, 요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고전적 기술 관료형. 자, 이건 뭐냐면은 정책 결정자의 힘이 집행자의 힘보다 압도적으로 셀 때. 자, 결정자의 힘이 집행자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강할 때 나타나는 관료의 형태.
집행의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내용을 다 결정해줘, 이미. 결정자 선에서 너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을 집행할지를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행자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 수능적 관료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세부 내용을 다 결정한 다음에 집행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엄격히 집행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결정자는 다 결정해놓고, 집행자를 그냥 통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자는 그냥 정책 결정자가 정해주는 거를 충실히 집행하는 관료.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의 유형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집행자는 재량권이 커요, 작아요? 재량권이 거의 없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굵은 글씨. 여기 중요해요. 집행자는 기술적 문제에만 미약한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자, 기술적 문제 정도에만 미약한 재량권. 집행자는 미약한 재량권. 자, 지금 결정자와 집행자가 누가 더 힘이 강한가? 요거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고전적 기술 관료는 누구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결정자의 힘이 막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자는 뭐만 하면 된다? 결정자가 정해주는 거를 그냥 미약한 재량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수능형. 무슨 관료형? 아니야, 이미 있잖아. 고전적 기술 관료형. 고전적 기술 관료형.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왜냐면은 이 명칭을 바꿔서 항상 문제를 내기 때문에 명칭만 알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고전적 기술 관료형. 자, 그 다음에, 밑에 지시적 위임가형이라는 게 있죠. 지시적 위임가형. 자, 이거는 정책 결정자가 세부 정책까지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정자가 대체적 방침만 정해주는 거예요.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주는 거고요. 자, 집행자는 기술적, 그다음에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는다. 자, 아까는 고전적 기술 관료형은 무슨 권한만 위임받았어요? 그치, 기술적 권한만 위임받았는데, 자, 지시적 위임가형은 거기에 행정적 권한까지도 위임을 받는 거니까 아까보다는 재량이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행정적, 기술적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집행을 위해서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받는다라는 거. 자,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세요. 충분한 재량. 자, 아까는 기술적. 얘는 기술적 플러스 행정적. 그렇지. 자, 그건 무슨가요? 지시적 위임가요. 두 개 했어요. 처음에는 고전적 기술가요. 그 다음에 지시적 위임가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겠어요? 이제는 두 주체의 힘이 살짝 비슷해진 상황이에요. 자, 여기는 누가 더 권한이 강했다? 결정자가 무조건 권한이 강했잖아요. 자, 세 번째는 협상형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협상형. 자, 이거는 이제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둘이 협상을 해.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세고 협상력이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아직 누가 더 힘이 우세한지는 몰라. 근데 협상을 어떻게 잘 해나갔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재량이 더 커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를 협상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나오는 재량적 실험형부터는 누구의 힘이 더 세지겠어요? 그렇지. 이제부터는 뭔가 집행자의 역할이 더 강해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힘의 균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줬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 못해요. 목표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자, 그 다음에 추상적 목표에만 그냥 머물게 된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만 추상적으로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자한테 광범위한 재량권. 집행자한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집행자한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단계라는 거. 자, 마지막 관료적 기업과형. 관료는 관료인데 막 기업가 같은 역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이거는 뭐랑 정반대겠어요? 고전적. 그렇지. 얘랑 완전히 반대죠. 극과 극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고전적 기술 관료형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정책 집행자가 아예 모든 결정권을 장악한 상태. 그 다음에 정책 과정을 집행자가 완전히 통제하는 형태. 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책 집행자가 완전히 통제. 정책 과정을 완벽히 통제. 당연히 힘의 축은 집행자한테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인데 누가? 스머르드랑 나카무라가 주장했던 5가지 유형인데 이거 시험에 간혹 나오죠. 그래서 앞글자 따서 고지협재관 고지협재관 무슨 의미야? 고지협재관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고지혈재관 어때요? 고지혈증이 생긴 거예요. 고지혈증. 재관이라는 친구가 고지혈증이 생겼어. 그래서 고지혈재관. 이상해. 자, 그 다음에 집행자의 재량권, 요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기술적 권한만, 그 다음에 기술적 플러스 행정적 권한을, 그 다음에 광범위한 재량권, 이런 표현이죠. 미약한 재량, 충분한 재량, 왜? 행정적 권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 그 다음에 완전한 통제. 자, 이름만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잠깐 치도록 할게요. 처음에 고전적 기술 관련. 그 다음에 충분한 재량권을 갖는 건 지시적 위임가요. 지시적 위임가요. 그 다음에 비슷비슷해. 그래서 협상을 벌려야 돼. 협상형.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좀 애매하죠. 고지협재관. 그러니까 재야 재. 재량적 실험형. 재량적 실험형. 그 다음에 관료적 기업가요? 기업, 마치 기업가처럼 이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관료인데 기업가야. 관료적 기업가요. 그래서 이 5개 유형을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조금 있다가 스모르드랑 나카무라가 또 나와. 다른 이제 이거를 좀 더 구체화, 다른 이제 행정 이념이랑 결합시켜 놓은 다른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요거 5개 유형 중요하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정책 집행 영향 요인부터 보도록 할게요.